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문자와 한민족의 발자취 이런 제목으로 이제 고문자를 직접 한번 보면서 우리 문자의 초기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자에는 이제 사실은 그 역사 기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고문자를 보는 법이 익숙치가 않고 문자에서 역사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초기, 문자의 기원과 관련된 그 당시의 문자를 확인을 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현안이기도 한 사료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역사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문자 하나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인지 아닌지 그림인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모양의 글자가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릇 위로 이 삼지창과 같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또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하나 보이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역사 사료로서 고문자에서 발견되는 고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 역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옛 문자가 담겨 있는 청동기 명문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문양은 청나라 사람 오대징이라는 사람이 지은 가제집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청동기라고 하면 우선 그 역사 연구에서는 시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현재 역사학에서는 토기,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현재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생산에 사용된 도구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로 토기를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석기 다음에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이 발견이 되면서 청동기라고 하는 시대의 구분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철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석기와 같이 이제 그 유물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금석 병융 시대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주 거론한 태양 거성 문화 이 문화의 흔적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가 언제부터 성립이 됐냐 이걸 말할 때에 고대 국가의 형성 시기를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가 언제부터 발전했느냐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의 상한선을 초기에는 BC 4년으로 이렇게 아주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BC 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에는 BC 4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C 4년보다 앞선 시대에 뭔가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청동기의 상한선을 BC 10세기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BC 10세기를 앞서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BC 14세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를 이렇게 높여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몇 년도에 발견이 됐느냐, 몇 년도에 만들어진 청동기가 우리나라에서 유물로 발견이 됐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를 결정하는 매우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청동기는 BC 25세기에 출토된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4세기로 이렇게 추정하는 이 연안 또한 이 청동기가 실제로 발견되는 게 비하면은 굉장히 늦은
치대로 이렇게 비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청동기라고 하면 금속을 청동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청동의 성격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청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청동의 청. 동은 이제 금속의 종류라는 뜻이고, 금속 중에서도 이 금속은 청이라고 하는 금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청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날생자 플러스 우물정자. 그러니까 이 날생자는 거기가 생겨난다는 뜻이니까 생겨나는 것의 바탕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우물정자는 한자에서 보면 저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북두칠성의 앞머리에 나와 있는 4개의 별을 연결해서 만드는 글자가 이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청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푸르다 라는 의미는 북두칠성의 색,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밤하늘에 북두칠성이 반짝일 때 그 칼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푸르다라는 의미, 푸르다라는 말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의 바탕은 북두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의 이름을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었다.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은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상징은 언제나 어둠이에요. 그리고 어둠은 우리가 음양의 상대적 관계로 보면 어둠은 늘 음에 속합니다. 그래도 북두칠성 하면은 우리가 늘 저 3가지를 연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둠, 그러면 북두칠성과 상대되는, 이게 어둠이고 음이라면 그것에 상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두칠성은 언제나 해와 상대되는 관계에 있는 그런 천체 중에서 그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늘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북두칠성. 그래서 해는 밝음으로써 해는 양.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관계들 또는 사물들의 관계를 찾아갈 때에 초기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사물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북두칠성을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 보고, 해는 밝음, 양, 별은 어둠, 자, 그래서 이 금속을 청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와 상대되는 어떤 금속으로 북두칠성을 보고 있구나. 그것과 관계된 금속이어서 청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청동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지만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청동으로는 농기구나 생산 도구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합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청동을 가지고 어디에 청동을 사용하냐면 주로 음적인, 우리 삶과 관련해서 음적인 것과 관련된 쪽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을 어디에 쓰냐면은 이 제사에 쓰이는 제기. 우리가 이제 제사를 고대에는 중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중시를 했냐면 고대 국가에서 중대사가 전쟁과 제사다. 이렇게 둘을 꼽을 정도로 고대의 제사는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운명을 거는 큰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 싸움과 비등할 정도로 제사를 생각을 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시 됐는지. 그래야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청동기의 비중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청동 명문은 유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유라고 하는 다규자인데 이것은, 이 글자의 원뜻은 이게 술통입니다. 술통. 이게 제기 중에서도 술통 중에서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의 제기를 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명문이 이런 그릇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은 이제 고기나 희생 제물을 넣고 이제 끓이는, 삶는 그런 도구. 아까 그 보여드린 명문이 이 두 개의 청동기 내부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제기의 종류들인데, 이게 주로 청동의 속성이 음적이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용도도 이렇게 제사의 제기의 용도로 쓰였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제기, 솥, 제기 이름, 궤,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술통류, 반, 돈, 호 이런 이름들을 이제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술잔의 모양도 뿔의 형태로 된 거, 잔으로 된 거, 또 잔도 술잔으로 된 거, 또 술잔이지만 어떤 건 고라고 하고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청동 구리, 청동이 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제사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청동을 또 구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구리. 이게 청동이라는 이름과 구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금속을 부르는데 청동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음적인, 따라서 구리라는 말도 우리가 어떤 음적인 속성을 가졌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의 그 쓰임에서 보면 구리의 음적이라는 의미는 우에 있습니다. 우리 그 모음의 우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거에 상대되는 나라 이름이 고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리와 구리가 우리 고대의 국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두 국가의 이름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리는 청동의 구리이면서 동시에 나라 이름으로서는 음의 속성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고리는 우리가 보통 한자에서도 고리환이라는 그 한자가 있죠. 이게 고리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고리, 둥근 모양의 고리인데 그 속성은 환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태양의 환한 태양의 형상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라는 나라는 석유 환국의 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나라를 우리가 고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고리는 양의 속성을 가진 나라, 구리는 음의 속성을 가진 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의 속성을 가진 고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그리고 음의 속성을 가진 구리는 일부분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찰, 국방 관련된 역할을 하는 나라. 그래서 그 구리라는 나라를 우리 치어천왕의 나라를 구리라고 하는데 구리라는 나라를 다른 말로 또 청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은가, 청과 구리, 또 청동 이런 말들이 서로 은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청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동기는 어쨌든 한 시기에 등장을 해서 매우 특별한 용도로 쓰였는데 그 용도가 주로 제사였다. 제사에 썼다. 제사에 썼던 것은 청동기의 속성에 대한 그 음적인 속성에 대한 파악, 그런 그 속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로 음적인 그런 제사와 관련된 그런 쪽에 주로 쓰였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청동기 그릇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글씨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명문을 또 다른 말로 명시금문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명문이 사람의 씨, 성씨와 관련된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글자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 명문을 또는 명시금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문의 명칭 또는 그 금문의 종류, 금문과 갑골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 보여드리던 요게 명시 금문입니다. 명이라는 말은 새겼다라는 뜻이고, 글이라는 것은 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새긴 청동기 그릇,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명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명문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 이 조는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라고 말할 때 조예요. 할아버지 누구. 따라서 밖에 있는 이 두 내용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의 중심,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에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요 모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건 이제 지금 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부개, 그렇게 말하는데, 부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주, 부을, 부신, 부기 등 저런 표현들이 이제 청동기 명문에서는 많이 나와요. 저거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우리 제사의 제주는 항상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첫 제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기에 아버지 누구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시금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물의 이름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는데 청동기에 제사와 관련된 제기를 만든 사람의 어떤 내역을 적었는데 그 중에 인물의 이름자가 섞여져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죠. 말하자면 기록은 있는데 그게 누구의 기록인지 모른다. 그러면 또 사료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더군다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누구라는 식의 표현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혈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 누구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3대의 혈연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문 중에는 종종 간지를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간지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무슨 왕 몇 년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명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장이 청동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시대가 5,000년 전의 시대라고 하면 그 5,000년 전에 청동기에 자기 이름을 새길 정도의 신분이라면 어떤 분들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 시기에 청동기를 장악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이제 왕실 귀족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고대의 주로 역사를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볼 때에 걸출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물들이 주로 왕실 귀족들의 소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를 매우 의미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문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문자의 명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자는 이런 한나라 때의 서체를 정리를 해서 모범이 되는 서체다 해가지고 해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가 지금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자 이전에 진나라 때의 문자 이제 특색 이전에 원시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나라 때 정리된 문자를 소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전 이전에 주나라 때는 대전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때에 이렇게 걸쳐서 이때도 금문이 등장을 합니다.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철기에 새겨진 문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굴문이 등장하는데 갑굴문은 주로 은나라 이 시기에 집중해서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은나라보다 앞서서 무려 지금 그 명문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한 900년, 이게 은나라보다 900년 앞선 시기, BC 한 2500년 시기에 그때 청동기에 새겨진 글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의 글씨는 아주 원초적이에요. 말하자면 회화적 요소가 매우 뚜렷한. 그래서 그 금문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릅니다. 원시 상형체 금문.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라는 명칭 이전에 이런 종류의 글자와 또 이런 정도의 그 앞선 시기에 이미 문자가 출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면 지금 이 한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모양들이 그 특징 있게 여러 번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글자들을 거슬러서 이 원시 상형체 금문을 이렇게 보았더니 이 글자들이 주로 하늘과 관련된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점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자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이름, 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문이라는 것은 그 A와 B라는 공간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자를 문이라고 부른다. 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냐면 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을 소통하게 하는,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하늘을 만나야 된다. 이전에 이제 우리 역사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자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중시했던 게 뭐냐? 그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한자를 하늘의 문자,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그냥 한자로 쓰려고 합니다. 근본을 알기도 전에 이런 명칭에 걸려서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오해도 조금 덜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시기 이 문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깊어질 때까지는 지금의 명칭을 하늘의 문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쓰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자 이름도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문자의 시대별 이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금문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금문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금문이 있습니다. 주나라 금문, 이게 춘추 시기에 등장하는. 그 다음에 은나라 때에도 금문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원시 상형체 금문. 근데 이 원시 상형체 금문이 우리가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BC 2333년 그 시기를 전후해서 주로 이게 출토가 돼요. 그래서 금문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개의 시대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고 금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금문 하면은 요 춘추 금문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문의 시대가 앞섰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자면 불필요한 그런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문과 관련된 시대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원시 상형체 금문은 우리 고대 조선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BC 2333년, 그보다 한 200년 앞서서 출토되기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은나라 때 만들어진 금문과는 시대 차이가 한 9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주나라 춘추 시기에 이 금문과는 또 여기도 한 500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금문을 이렇게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세 종류의 금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시기의 금문의 특징이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람들의 이름자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명문이 출토가 되었다. 그 부분들, 이 원시 금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금문과 갑골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면 금속보다는 뼈에 새긴 글자가 조금 앞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문은 주로 BC 2333년 이전에 등장하는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고, 이 갑골문은 BC 1600년 은나라 시기에 출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 만들어지는 특수한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시기에 은나라 때에는 은나라 사람들이 주로 점을 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점을 치고, 또 충무공께서도 그 병영에서 매일 아침에 뭐 점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은나라 시기에 이 점의 형태는 주로 이제 신탁을 많이 묻는 그런 점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뼈, 그 다음에 거북의 껍질, 이것들을 미리 깎아서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신탁을, 점을 친 다음에 그 정리해 놓은 뼈를 불에다 던져요. 그럼 불 속에서 뼈가 타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형태를 보고 신탁을 거기서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아, 이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또는 전쟁을 지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신탁을 얻어내는 소재로 갑골문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갑골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용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글씨의 형태로 보아도 갑골문은 글씨가 이미 매우 세련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금문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그 원초적이에요. 그 형태만 보고도 금문과 갑골문의 시대 차이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시 금문은 갑골문보다 900년 정도 앞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그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갑골문에 대한 또는 금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금문입니다. 명시금문.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것은 내용은 동일한데 형태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내용은 동일한데 이 부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부자가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할아버지 누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글자인데 제기라고 있습니다. 이 제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조주와 제기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기가 앞에 오고 조주가 밑에 가고. 자, 저런 것들이 이제 저런 문장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저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모종의 이제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형태들이 또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런 그 명문들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그 어떤 그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